출발하기 전에 포드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국내에 수입되는 모델은 모두 리미티드 트림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의 대부분 사진이 이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위아래로 긴 태블릿 스타일로 되어 있는 사진들이 많이 배포가 됐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에는 작은 사이즈의 가로로 긴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나왔던 대부분의 포드 모델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내비게이션을 설치를 해서 일반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들어가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따로 오랫동안 클릭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희가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버튼을 오래 눌러야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지만은,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버튼 중에 백 버튼을 오래 눌러야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포드 싱크 시스템은 버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상당히 좀 발전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일찍부터 한글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글은 여러 가지로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그렇고요. 계기판 구성은 두 개의 원형 아날로그 계기, 오른쪽이 속도계, 왼쪽이 엔진 회전계 이렇게 달려있고, 가운데에 풀컬러 LCD 화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화면 사이즈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계기를 섞어 쓴 형태에서는 비교적 큰 편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맨 아래쪽에 수온계와 연료 유량계, 그리고 가운데에 기어의 레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반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불이 들어와서 표시가 되는 그런 방식이죠. 상당히 폭넓은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구성은 포드에서는 경쟁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꺼려하지만은 쉐보레 트래버스하고도 많이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많이 비슷한 구석들이 여러 가지로 눈에 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체 실내의 크기에 비해서 좀 지름이 작은 스티어링 휠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작으면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실내가 좀 넓어 보이도록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로 또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수납 공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건데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아래쪽에 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수납 공간이 선반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폰 놓기에도 좋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반연질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공조장치 아래쪽에도 깊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물건들을 올려놓고 쓸 수도 있지만은 덮개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보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USB 포트, USB-C와 일반 USB 포트가 있고 시가잭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 깊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스마트폰을 세워놔도 좋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덮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보안 처리도 가능합니다. 뒤쪽으로 기어 레버, 다이얼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어 레버가 있고, 옆에는 키를 딱 놓기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홈 파여 있고, 뒤로 컵홀더 2개, 뒤쪽으로 센터 콘솔 앞에도 스마트폰 놓을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T자형으로 구성을 해서 센터 콘솔까지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수평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차가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센터 콘솔 뒤쪽에 좌우 앞좌석 사이에 있는 암레스트 부분도 뚜껑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깊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탈착식 트레이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기가 좋게 구성을 해놓는 것들은 미국 유틸리티 차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다만 겉에서 보이는 뚜껑 크기에 비하면은 이 안쪽 수납 공간이 열려 있는 부분의 입구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글쎄요, 500ml 페트병 한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 봤을 때의 전반적인 공간감, 시각적인 공간감이나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공간에서는 딱히 부족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특히 뭐 수납 공간 여기저기 잘 마련이 돼 있고 또 쓰기 좋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들, 그런 점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적인 브랜드 차들 중에서도 비교적 포드는 여러 가지로 편의 장비라든가 안전 장비 그런 쪽에 좀 후한 편인데 신형 익스플로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고요.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일 만한 좀 거슬리는 부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드 차를 꾸준히 사오신 분들은 뭐 다 이해하고 수긍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포드는 내장재가 정말 나아지질 않습니다. 대중차 브랜드, 대중 브랜드 차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플라스틱 부분을 처리를 하는 거라든가 소프트 스킨 재질도 이렇게 썩 시각적으로나 촉감상으로 이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뭔가 부품의 그 모서리 마무리 같은 부분들도 보다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손에 쥐는 느낌, 뭐 림의 굵기라든가 지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좋은 편이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감싼 가죽이 부분적으로 울어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차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공용 부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흠잡을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일일이 다 꼬집어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전반적으로 내장재 재질의 시각적, 촉각적 고급스러움은 썩 좋지 않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지식 없이 차에 타서 보고서 제일 깜짝 놀란 부분 중에 하나는 도어 트림에 있는 트위터 부분에 뱅앤 올룹슨 로고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뭔가 실내의 다른 부분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느낌의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생뚱맞아 보이긴 하지만 뱅앤 올룹슨에서 과연 이 부분을 보면 좋아할까요? 실제 오디오 음향이 어떤지는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쿠션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압력을 받았을 때는 약간 두께가 두툼하기 때문에 받쳐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굴곡에 비하면은 몸을 비교적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너비 면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실내 공간을 갖춘 차에서는 적당한 수준이고요. 다만 등받이 높이가 약간 모자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뭐 상체가 좀 길기는 하지만은 어깨가 이렇게 등받이 위로 넘어가는 그런 차들이 종종 있거든요. 익스플로러가 그런 경우입니다. 시트를 제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는 머리 위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이 정도 공간이면은 표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뭐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를 어느 정도 높여도 머리 위 공간은 썩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에 탄 분들이 그냥 좌석에 앉아서 앞만 보고 간다고 했을 때는 잘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두터운 이 A필러가 지붕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지붕과 만나는 부분이 밑으로 낮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붕을 안쪽으로 이렇게 파놓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특성이 머리 위 공간을 좀 여유롭게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달리는 느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 익스플로러는 전체 역대 익스플로러 가운데 유일하게 라디온 프레임이 아닌 모노코크 구조의 차체를 썼었는데 이번 세대에 들어와서는 뒷바퀴 굴림 기반의 네바퀴 굴림 시스템을 쓴 그런 형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바디온 프레임 타입을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족보에 없는 좀 새로운 독특한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모델들도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모델들이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링컨이라는 자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포드와 링컨 뭐 거의 한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두 브랜드가 나눠 쓰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차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플랫폼을 개발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뒷바퀴 굴림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앞서 나왔던 포드의 AWD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두 바퀴 굴림에서 네 바퀴 굴림으로 전환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부드러우면서 되게 빠르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익스플로러에서도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에는 사륜구동 시스템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모드가 나와 있는데, 부드럽게 가속을 할 때에는 뒷바퀴 쪽에서 대부분의 구동력을 소화를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의 가속, 빠른 가속을 할 때에는 빠르게 앞바퀴 쪽으로 동력을 함께 전달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포일 드라이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전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바퀴 회전을 감지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은, 요즘 나오고 있는 차들에서는 액셀러레이터 조작으로 미리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로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을 하면은 거의 앞뒷바퀴가 고르게 동력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계기판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만큼 가속할 때 어떤 짜릿한 느낌은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성격의 차에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오히려 차체 앞부분이 들렸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특성들이 적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승차감 면에서도 위아래 움직임이 많이 억제가 돼 있고요. 자잘한 그 진동은 뭐 꾸준히 올라옵니다만은 대중 브랜드 차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진동입니다. 다만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콘크리트 포장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노면 충격이 조금 더 또렷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장거리를 달린다고 하면은 조금 피로가 많이 느껴질 것 같고요. 대신 아까 좀 새로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정숙성도 상당히 우수하고 진동 특성도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노면 특성을 잘 전달하는 서스펜션 특성, 타이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전 세대 익스플로러와 비교를 하면은 승차감 자체는 조금 더 스포티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뒷바퀴 굴림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쓰고는 있지만은 앞좌측에도 어느 정도 항상 무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은 묵직한, 그리고 직진할 때에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운데에 놓여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스티어링 특성이 막 똑부러지게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적당한 무게감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고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0단 자동 전속기, GM과 포드가 공동 개발한 10단 자동 전속기를 쓰고 있고요. 10단이면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상당히 회전수가 낮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엔진 회전수가 1500rpm을 살짝 넘기는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 8단 변속기 중에서도 시속 100km로 달릴 때 최고단에서 1300rpm 그 정도를 유지를 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이 쓰인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엔진 회전수가 약간 높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GM과 포드가 같이 개발한 10단 변속기에 관해서는 평이 좀 엇갈리는 분들은 있는데요. 서울 시내를 출발을 해서 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는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들 별로 없었습니다. 또 액셀러레이터 조작에 따라서 비교적 빠르게 아랫단으로 내려가면서 가속을 이끌어내는 그런 특성들은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 그리고 가속하는 느낌, 운전하는 느낌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드를, 변속 패드를 이용해서 수동 모드로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랫단으로 내릴 때의 반응이 윗단으로 올릴 때의 반응보다 살짝 더 빠릅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른 편이고요. 대부분 자동 변속기 마찬가지지만은 D 모드에서 패드를 작동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변속이 되고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이 되지만은 변속 다이얼 가운데 있는 M 버튼을 누르면은 수동 모드로 전환이 돼서 변속 패드를 조작하는 대로 그냥 수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레버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달려 있어서 돌리면서 원하는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모드에 따라서 컬러 LCD 계기판에 테마 색상과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견인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일반 모드, 미끄러운 길 모드, 산길 모드, 눈길, 모래길 모드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행 중에도 전환을 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인데요. 다만 작동 상태의 전환이나 계기판에 있는 스크린 화면의 전환이 좀 굼뜬 게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속도 영역에 비하면 풍절음도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앞유리가 비교적 많이 누워있는 편이어서 공기와 부딪히는 특성들을 다운시켜 놓은 그런 덕분인 것 같습니다. 2300cc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차의 덩치에 비하면은 배기량이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실제로 가속할 때에는 저희 지금 어른 2명이 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비슷한 조건에서 시승을 한 비슷한 차급의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속할 때는 이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상당히 힘이 있는 느낌이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 덩치에 비하면 작은 배기량 그리고 4기통 엔진의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가속할 때 힘을 약간 짜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대배기량 엔진, 6기통 엔진 같은 것들에는 호쾌한 느낌, 시원시원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은 적은 편이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끌고 가는데 아쉽지 않을 정도의 힘을 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10단 변속기는 효율적인 엔진 회전 영역을 최대한 많이 쓰라고 이렇게 잘게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변속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CVT와 또 어떤 목적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바쁘게 변속을 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변속되는 거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페달의 반발력도 어느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반응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약간 페달이 좀 밟는 거에 비하면은 차가 정지하려면 좀 힘을 많이 줘서 밟아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성이죠. 브레이크 밟을 때에도 차체의 움직임 자체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사실 크고 무거운 차를 모는 느낌은 지금 달리고 있는 국도에서는 조금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특성 속에 길고 높고 넓은 그런 차체를 가진 덩치 큰 차의 특성과 뒤섞여서 이전에 다른 익스플로러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오묘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미국 차에서 넉넉하고 부드럽고 여유있고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기대를 하거나 선호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이거는 미국 차 같지 않은데 익스플로러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루기 힘들다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특성을 가진 차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스포티한 성격을 가진 그런 차도 아닙니다. 이전의 익스플로러와는 성격이 다른 좀 새로운 세대의 익스플로러가 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